오늘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0쪽이고요. 미리 배부한 학습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도록 바랍니다. 오늘은 과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빛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것은 빛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뭐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입자 있죠? 알갱이가 있는 그 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동이냐 입자냐? 사실 우리는 빛이 입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동의를 할 수가 없죠. 빛은 이렇게 파장이 있고 또 진폭을 가지는 우리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빛이 파동이냐? 빛이 상쇄간섭, 보강간섭이라는 이렇게 간섭 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절, 뭐 장애물을 넘어서 퍼지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퍼지는 현상인 회절도 일어난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근데 빛의 입자라고 주장한 과학자들의 입장도 있겠죠. 빛이 입자라고 주장한 과학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빛은 직진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직진한다는 것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교과서 170쪽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그림부터 보면은 빛이 이제 파동이라면은 이게 물체의 장애물을 넘어서도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인 회절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빛이 입자라면은 빛은 직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체 뒤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네,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빛이 이제 직진한다든지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봤을 때 빛은 입자다라고 이제 뉴턴과 아인슈타인 또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인데 이렇게 또 생각한 근거가 있겠죠.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고 주장하게 된 이제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인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우리가 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유명한 이제 과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게 바로 이 광전 효과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전 효과가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한 장 넘겨보면은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금속에다가 이거를 금속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금속판에는 이제 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띠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와 이게 골고루 있다면 이제 마이너스도 이제 자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너스가 이 주변을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빛을 쬐더니 금속에 빛을 쬐더니 이게 전자가 하나씩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판 밖으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관찰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방출되는 게 특정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이제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특정 진동수 F0보다 작으면은 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라. 어떤 이제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아무리 세기가 센 빛, 아무리 밝게 비춰도 이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F0보다 큰 어떤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즉시 그 바로 즉시 방출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세기가 약한 빛과 세기가 이제 센 빛을 비췄을 때 차이점이 뭐냐? 약한 빛이면은 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았고, 적었겠죠? 약한 빛을 비추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적었고 센 빛을 비추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더라.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F0보다 큰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이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빛을 비추면 금속판에 광전자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때 이 빛의 진동수가 F0보다 작으면은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 F0보다 큰 경우에는 광전자가 방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세기가 약한 빛, 아주 희미한 빛을 비추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작았고, 근데 이제 빛이 아주 강한 빛, 아주 밝은 빛을 비춰주면은 광전자의 개수가 많았다는 거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F가 이제 F0보다 컸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진동수가 만약에 더 크다면은 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광전자가 방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동수라는 것은 빛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겠지만, 빛의 색깔 관련이 있습니다. 빨간빛은 진동수가 약하고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제 진동수가 센 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빛이 이제 광전자라는 입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가 와서 부딪히게 되면은 전자가 방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광자라고 하는 이제 빛의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광자의 이 입자는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때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를 한다. F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H는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뭐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하는 굉장히 숫자가 작은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이 플랑크 상수는 뭔지 잘 모르지만 진동수에 비례를 하는 에너지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빛 앞에서 파동에서 배웠겠지만, 빛의 이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F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F는 람다 분의 C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파장에 대한 식으로 좀 고쳐보면은 HC 나누기 람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빛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HC 나누기 람다분의 HC 또는 HF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식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F가, 이 F가 작으면, 즉, 여기에 이 경우입니다. F가 작으면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광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 F가 크면은 에너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광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수가 클수록,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광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광전자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광전자가 방출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해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면 이 F0가 뭐냐는 말이죠. 이 F0는 무엇이냐? 이 F라고 하는 진동수는 광자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광자가 특정 에너지보다 커야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특정 에너지는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전자가 금속에 속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속박이 되는데, 이 속박되는 에너지보다 큰 값을 줘야 이 광전자는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에너지는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금속의 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금속의 이일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속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금속은 더 전자를 가지고 있는 힘이 클 거고 어떤 금속은 좀 전자를 가지고 있는 힘이 적을 거기 때문에 이 금속의 이일함수는 금속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때 이제 금속의 이일함수에 해당되는 이 광자의 그 진동수를 우리는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F0가 되겠죠. F0보다 이제 커야 광전자가 방출이 되니까 이때 이 금속의 이람수에 해당되는 광자의 진동수를 우리는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광전 효과를 얘기를 해보면 이제는 이 빛이 입사되는 것을 파동으로 그리면 안 되고 우리는 광자라고 하는 에너지로 그 입자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자라고 하는 입자가 이제 들어간다면 이 광자는 에너지가 HF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전자가 이 에너지를 받아서 방출이 될 건데 광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면 전자는 두 개가 방출이 될 겁니다. 세 개가 들어간다면 전자는 세 개가 방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오는 광자의 개수는 이 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럼 즉 광자의 개수는 빛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자의 수가 많다는 말은 빛의 양이 많다는 거니까 즉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빛의 밝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자의 개수는 빛의 밝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빛의 밝기가 더 세다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아무리 이 빛의 세기를 밝게 하더라도 이 한 개의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작다면은 이 전자들은 튀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172쪽과 173쪽에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제 W라고 하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다. 이 W가 바로 금속의 이람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입사하는 광자의 에너지를 보면은 이 에너지가 이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에너지의 높이가 금속의 이람수보다 작죠, 이 HF가. 그러면 이때 광전자는 방출될 수 있다, 없다? 이만큼 해당되는 이 에너지를 전자에게 주기 때문에 전자는 이 금속의 이람수를 뚫고 방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세기가 약한 빛을 비춘다는 말은 광자의 수가 좀 작다라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금속의 이람수보다 광자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이 될 수가 없고요. 반면에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금속의 이람수보다 이 광자 에너지가 작은 대신에 세기가 센 빛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광자의 개수가 많겠죠.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광자가 튀어나온다, 안 나온다? 광자는 튀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된다면 금속의 이람수,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의 이람수가 이 정도일 때 주어지는 이제 광자의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광자가 이제 전자에 이렇게 에너지를 제공을 한다면 이 전자는 충분히 튀어나올 수가 있다. 광전자는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기가 약간 빛을 비추면 들어가는 광자의 수는 적기 때문에 그 광전자에 방출되는 광전자 수가 작지만 세기가 센 빛을 비추면 광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도 많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이제 큰 틀로 얘기를 하자면 이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그림은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은 무조건 광전자는 방출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그림은 무조건 광전자는 방출이 되는데 그 빛의 세기에 따라서 방출되는 개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진동수가 클수록 이 광전자의 광에너지가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클수록 튀어나오는 광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진다. 여기까지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은 또 입자라고 볼 수가 있구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파동설로 설명을 할 수 없느냐? 교과서 173쪽에 이제 자료실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자, 빛을 전자기파로 보는 파동설에 의하면은 빛의 세기가 충분히 세다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빛을 주어진다면, 이 전자에게 빛을 주어진다면은 얘는 그 에너지를 충분히 모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충분히 모아서 튀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센 빛을 비춰도 광전자는 튀어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여야 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서 생각했는데, 빛을 비추자마자 실제로는 바로 즉시 방출이 된더라. 즉시 방출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이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빛의 세기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없더라. 이런 실험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파동설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입자로 설명을 한다면 아주 명백하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 실험으로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던 거고,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물어본다면, 어, 빛은 두 개의 성질을 다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현상에서는 파동이라고 설명을 해야 이제 들어맞게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간섭이라든지 회절이라든지. 근데 또 어떤 현상, 예를 들면 이제 광전 효과와 같은 이런 현상에서는 빛을 입자라고 설명을 해야 이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 있더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광전 효과가 이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거를 이제 현상을 해서 아날로그로만 가질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사진을 가지는 사람은 잘 없죠. 어, 디지털 방식으로 화면으로 이제 사진을 저장을 하고 또 우리가 영상을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원리가 바로 이제 광전 효과가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에 여기 이제 화면이 기록되는 곳, 이제 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소의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반도체를 앞에 이제 김기현 선생님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N형 반도체는 이제 전자가 많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전자의 구멍,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전자가 없어서 그 전자의 자리에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금속 전극이라고 하는 금속판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딱 찍으면은 빛이 이 부분에 이제 도달을 하겠죠. 빛이 이제 광자가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광자는 금속 전극이 매우 이제 얇은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PN 접합면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광전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광전 효과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생겨나고, 전자가 생겨나면서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그 전자에 구멍이 생기겠죠. 이제 그게 양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양공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자의 구멍이기 때문에 전자와 반대로 행동을 한다고 보면은 사실 플러스처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양공이 왜 이렇게 운동하지라고 모르겠다면 플러스에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는 튀어나오고 이 양공, 전자의 구멍이라고 하는 양공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전극에서 이제 플러스를 걸어준다면은 이 전자는 이제 플러스에 의해서 플러스의 힘, 전기력을 받아서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전자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이는 전자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이 빛이 많이 도착을 했구나, 또는 여기에는 빛의 양이 적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전자의 개수를 통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기록을 해두면 사진이나 영상을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둡고 이 부분은 밝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사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전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빛이 도달을 해서 이 튀어나온 강전자라고 하는 이 전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이제 C에서 똑같이 플러스를 걸어버렸어요. 두 번째 그림이죠, 그게. C에서 이제 플러스를 걸면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하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C를 킨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B를 끕니다. B를 이제 0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애들은 또 C가 이제 플러스로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C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를 키고 C를 끄고 그 다음에 옆에 E를 키고 또 D를 끄고 하면은 전자는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옆에 그림 보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동을 하게 되고 얘가 이제 전화량 측정 장치로 이동하여 전자가 몇 개가 나왔는지 그 개수를 세가지고 이 부분은 빛이 밝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빛이 어둡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좀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문제나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은 광전 효과를 이용했다. 이 정도를 알고 그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은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더라도 이제 교과서를 천천히 읽어보고 또 부족한 내용은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예리한 사람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빛의 세기만 측정이 된다면은 사실은 흑백 영상을 얻게 되겠죠. 빛이 밝고 어둡고 이것만 이제 기록을 한다면 흑백 영상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칼라 영상을 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은 사실 이제 요즘 방식에서는 이 하나 부분에 색 필터를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GB 이 세 가지 색만 있으면 우리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GB 필터를 씌워가지고 이 각 색깔 부분에서 빛의 세기가 얼마나 측정인지 뭐 R이 밝고 G가 없고 B가 없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가 각 색깔에서 얼마인지를 측정해서 그 컬러로 영상을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가 이용되는 것이 바로 영상 정보 기록 장치인 전화 결합 소자가 바로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여기 파트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은 이중성을 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입자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